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핵심적인 도전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사실 지난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여도 하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한국 정부도 지난해와 올해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에 대해서 일단 그 혁신을 강조하고 오히려 신뢰성과 안전성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일단 인식을 해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전문가들이나 민간에서 요구는 현재 우리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사실 이제 미국의 액션 플랜도 나오고 또 유럽도 드라기 리포트 이후로 사실 많은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이 그 와중에 AI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AI 기본법에 녹여진 제3의 길은 바로 EU처럼 너무 강력하거나 촘촘하거나 까다로운 규제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은 적어도 출발점과 인식은 한국은 미국과 또는 중국과 또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의 팀바구니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혁신적인, 혁신 친화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몇 가지의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AI 법은 주로 고영향 AI, 해외에서는 이제 고위험 AI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고영향 AI에 대해서 주로 규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무 자체가 EU의 고위험 AI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위험성을 사실상 그대로 들여와서 표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우 까다롭고 준수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위법령 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다음 주쯤 공개되는 안에서 만약에 그 방향성이 규제를 완화하고 오히려 이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3의 길을 택했던 그 취지가 그대로 녹여질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회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학회가 이제 한국에서 AI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융합적인 연구를 하는 학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 6개월 넘게 50여 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AI 기본법 그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왔고 아마 다음 달쯤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법률에 있는 내용 중에 보시면 또 다른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논의했던 것과 맥이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규제를 업스트림으로 하든 다운스트림으로 하든 사실 이게 굉장히 선택을 까다로운데요. 문제는 누가 어떠한 규제를 받을 것이냐 또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가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한국법은 이유와 다르게 AI 개발 사업자와 AI 이용 사업자로 나눠가지고 규율책을 나눠놨지만 근데 실제로는 의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전혀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AI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법상의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배포자에 해당될 것인지 아니면 디플로이어에 해당되는지도 사실은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떠한 의무를 부여할 거냐, 특히나 LLM을 해외 개발자가 개발한 LLM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파인튜닝해서 서비스를 할 경우에 도대체 이 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명확성, 리걸 어서티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법이 최초에 지향했던 그런 이제 혁신 지원, 혁신 지향적인 그런 이제 저는 좀 퇴색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이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한국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그리고 한국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불명확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의 어떤 자생적인 AI 생태계 내에서의 거버넌스를 갖춰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성을 만들어내고 그 신뢰성이 일반 이용자나 국민, 그러니까 정부에게도 또는 또 다른 면에서 펄스 메이커 아니면 입법자에게까지 신뢰성을 부여해서 보다 더 강화된 규제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unice, as an interested observer of the Korean AI regulation scheme, I'd be fascinated to hear your perspective on its current approach and its likely development.
Yeah, thank you. I was nodding in great agreement with what Professor Chan was saying just now, because I think the key thing here now is certainty. It's really important that industry players have certainty as to what obligations they need to take on under the law. Now, the law was passed in December last year. It's coming into effect in January next year. Today is the 21st of August. We have not seen the subordinate regulations. We don't know exactly who is supposed to be responsible for what. Is it the employer that's supposed to be reporting? Is it the developer that's supposed to be reporting? There is a concept of the flops threshold, basically a compute threshold that Sai talked about. That really is a concept that's very similar to what's in the EU Act, but it's not clear at this point to us, what is that flops threshold, right? That will determine how many of the models that we have will be in scope.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se details be ironed out, because as Professor Choi said, I think the devil is really in the details in terms of whether this will ultimately be innovation promoting, or that would hinder innovation and adoption. And so with 4 months, about 5 months to go, it's really important, I think, that this process be very thoughtfully done, not rushed through, because the way that it's going to be implemented is going to be very, very critical for whether such technologies are going to be offered in Korea, and then B, widely adopted. Thank you very much. And I know that you mentioned, Kyung-Jin, earlier that they started and spoke this report that's coming out next week. You told me in conversation it was originally expected in April of this year, and that in fact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about about possible changes,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to see how it develops. So one last round through. This is CyberCon. We've been here multiple years. Imagine it's 5 years from now, and we're having CyberCon again.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topics t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then in terms of predicting the future? So Ash, what do you think? What's on the table for 5 years down the road? I think it's diffusion. I think we have to think about how we want to incentivize diffusion in a way that actually leads to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not just more hours logged on a chatbot. As Eunice said, I think there's so much more to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and if we relegate AI to be in conversation with a chatbot, we're basically just missing out on all the general purpose aspects of this. And I think so far companies and smaller developers and AI developers have been slower to adopt AI systems, but I think 5 years is a good time for lots of people to have really thought about this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and to be really thinking deeply about how to integrate it into different productive sectors of the economy, whether it is healthcare or education or finance and so on. Wonderful. Eunice. A big plus one to diffusion, but I think from a policy perspective as well, I think we will see in 5 years' time whether hard coding regulation, sort of doing ex ante regulation would hinder or help innovation. I think that gives it sufficient time to see whether really how countries that are different in their approaches to AI governance and AI regulation will step up against each other when it comes to the market's ability to grow and to innovate. And before I turn to Kyung-Jin, the one thing I want to draw out to see, I'm reading between the lines a little bit between Sash and Eunice, what you're saying, is that there are generally two approaches to AI regulation. Sometimes we call horizontal, that is, we have one regime that covers every aspect of AI. And then sometimes we have different verticals, like we can focus on healthcare or autonomous vehicles or employment or different uses. If it's about diffusion, one implication of what you're saying might be, and about regulation, is we can think more of it in a vertical fashion as opposed to one big monolithic regulation. Am I reading you correctly, or am I projecting my own thoughts into what you're saying? Maybe I can go first. We have always been advocating for a sectoral approach to AI regulation, because we believe that it's very difficult for one central regulator to understand the uses of AI in different contexts, right? So let's take self-driving cars.
I think the transportation regulator is best placed to understand how AI will be applied to transportation systems and what high risk that means in that context. That is drastically different from how it's going to be used in healthcare. And so we think that it does make sense for sectoral regulators to continue to regulate the use of AI in that specific sector. And that's how we will be encouraging broad adoption across the economy. Sajid. I basically agree. With the caveat that I don't think sectoral regulation is like the only way out. So as you said, I think 5 years is a good time to sort of look back at how these different approaches have played out, in particular for general purpose AI, and to sort of try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that we've seen so far. So yeah, I mean, broadly I think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approaches to regulating AI might work out well. But I think 5 years is a good touch point to be able to assess that retroactively with the empirical evidence. Thank you. Kyungjin, you get the last word. 5 years from now, what are we going to be talking about? 저는 사실 법률가인데 법률가는 아시다시피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서 미래가 어떤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비슷한데요. 약간 pervasive AI transformation이 그때쯤 되면 모든 영역에서 스며들듯이 다 AI 전환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와 함께 예상을 하게 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 5년 동안 정도가 지나면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AI에 대한 세밀한 규제가 불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굳이 AI 관련된 개별 섹터별 규제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규제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굳이 개별적 규제가 필요 없는 영역을 규율할 수 있고 대신에 의료라든가 또는 뭐 몇몇 핵심적인 영역들 중에 그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맡겨가지고 이 AI에 따른 기본적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규율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발전시켜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지금은 또 한국의 AI 기본법이 있지만 이미 개별적인 법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글로벌하게도 한 5년 정도면 마치 이제 전 세계가 표준화된 것처럼 표준화된 어떤 신뢰성 확보 체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그걸 바탕으로 굳이 어떤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생태계 내에서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적정한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on that note, please join me in thanking the panelists for a fantastic discussion. 네, 이어서 패널2 토론은 AI 에이전트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폴리텍대학교 이사장, 서울대학교 이철수 명예교수님, 포스코 GX 김필호 고문님, 노트다임대학교 이용석 교수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님, 웨슬리안 대학교 스테판 서는 더블 교수님의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